형제들이 모여 앉아있던 그날의 분위기는 마치 눅눅한 안개 같았어요. 말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적막했죠. 그런데 그 고요를 깨고 한 줄기 바람처럼 불쑥 끼어든 목소리 하나, 그건 강소연의 입에서 나왔어요.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사를 꺼내듯 또렷한 말투로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.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죠.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화두였고 그 한마디는 마치 칼처럼 정적을 가르며 날아갔어요. 범수는 눈썹을 꿈틀이며 단번에 분위기를 눈치챘고 흥수는 술잔을 든 채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고 강수는 굳은 얼굴로 소연을 쳐다봤어요. 소연은 그 눈빛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어요. 아니, 더 차분해 보였죠. 그녀는 한 번 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. 광숙씨가 도련님들 몰래 회장님하고 이미 술도가도 처분한다는 말도 있던데요. 그 말은 불붙기 직전에 들판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어요. 이전까지 쌓여온 작고 사소한 오해들과 불편한 감정들 위에 이 말 한 줄이 불쏘시개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죠. 누군가는 무시하려 했었고 누군가는 속으로 부정했지만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박혀버렸어요. 흥수가 물었죠.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됐고 대답이 필요 없을 만큼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. 그날 밤 이후 형제들은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고 술도가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. 소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형제들은 말을 잃은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.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건 달라졌어요. 말 한마디로 균열은 시작됐고 그 균열은 곧 깊은 틈으로 번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날 이후 강소연은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요.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웃었고 자연스럽게 형제들과 마주쳤어요.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은밀하게 형제들 마음속에 균열을 벌리는 데 집중했죠. 흥수 형을 따로 불러내 이렇게 말했어요. 광숙씨, 회장님 방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. 제가 들은 얘기론 유산 정리도 거의 다 됐다던데요. 그 얘기 혹시 모르셨어요? 범수한텐 술도가 문서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죠. 명예 바뀌는 거 도련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? 혹시 광숙씨가 말씀 안 드린 건가? 그럼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. 막내 강수에게는 훨씬 직설적으로 말했어요. 오히려 연민이 섞인 목소리였죠. 막내한테만은 숨기자고 했다더라고요. 형수님이 회장님만 졸졸 따라다닌다며 그런 말까지 있던데요. 너무하죠. 그녀가 한 말들엔 직접적인 거짓은 없었지만 진실은 더 없었어요. 사실을 비틀었고 타이밍을 왜곡했죠. 무엇보다 말하는 방식이 교묘했어요. 그렇다더라는 전언으로 포장해 말의 책임을 흐렸고 상대가 의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능숙했어요. 그 말들은 물처럼 스며들었어요. 흥수는 회장실 앞을 서성이는 광숙을 멀리서 보며 말없이 담배를 피웠고 범수는 문득 서류 더미를 넘기다 얼굴이 굳었고 강수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결국 광숙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. 광숙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형제들과의 거리감 속에서 고립됐고 술도가 안엔 이전에 없던 차가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죠. 며칠 후였어요. 범수는 습관처럼 회계 서류를 넘기다 우연히 한 장의 등기 관련 문서를 보게 됐죠.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도장이 찍힌 부지명과 협의 중이라는 항목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어요. 유심히 보니 그 부지는 공장 뒷마당 일부였고 거기엔 낯익은 이름 하나가 담당자로 쓰여 있었어요. 강소연. 범수는 그 이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. 그리고 곧장 부동산 등기 열람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인했죠. 거기엔 더 놀라운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. 전통 양조장 부지 개발 가능성 있음 내부 사정으로 급매, 등록일은 고작 일주일 전. 그리고 특이사항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. 소유자 추정인 가족 외 인물로 교체 요청 중. 범수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.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. 누군가 실제로 이 집을 술도가를 팔려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. 형제들 앞에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모두가 말없이 그 문서를 내려다봤어요. 범수가 힘주어 말했죠. 이거 누가 등록했는지 이름 보세요. 강소연이야. 형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어요.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? 흥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. 광숙이랑 회장님이 짜고 술도가 팔아넘긴다. 그 얘기가 진짜였단 말이야? 천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강수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. 그날 밤 술도가엔 또 한 번의 침묵이 찾아왔고 형제들은 각자의 방에서 무거운 생각에 잠겼어요. 며칠 뒤 고자동이 뭔가를 들고 조용히 형제들이 있는 거실로 들어왔어요. 그 손에 들린 건 오래된 라디오 크기만한 회색 녹음기였죠.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결심한 듯 보였어요.
며칠 전에 부엌 선반 아래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. 그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마디 덧붙였어요. 녹음된 내용은 가족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, 그리고 사장님과 회장님의 통화도 들어있습니다. 형제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.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뻗지 않았죠. 그러다 범수가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고 곧 낯익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. 광숙씨, 오늘 미팅 장소는 바뀌었어요. 동석 회장님이 그러시던데. 그럼 전 회장님한테 바로 갈게요. 순간의 침묵. 이어서 나온 건 몇 차례 짧게 끊긴 통화들이 이어붙여진 형태였어요. 마치 뭔가 의도적으로 편집된 듯. 말들이 이어지지 않았고 앞뒤 맥락이 이상하게 맞지 않았어요. 강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. 이거 편집된 거 아니에요? 목소리랑 말이 이상하게 이어지는데요. 고자동은 말없이 USB를 꺼내 범수에게 건넸어요. 이 파일의 편집 기록 제가 포렌식 팀에 부탁해서 복원했습니다. 확인해 보시죠. 범수가 USB를 노트북에 꽂아 열자 거기엔 편집 프로그램 기록과 사용자 정보가 남아 있었어요. 사용자 이름은 영문 이름으로 된 바로 강소연의 개인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이었던 거죠. 형제들 사이로 또다시 정적이 흘렀어요.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데서 오는 어지러운 감정의 침묵이었어요. 천수가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. 이 모든 게 소연이 돌아온 날부터였네. 그때부터 조금씩 틀어졌어. 우리 사이도 형수님도 이 집도. 흥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고 범수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. 막내 강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어요. 형님들,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 것도 형수님이 그렇게 떠난 것도 결국 다 그 사람 손안에서 굴러간 일이었네요.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. 진짜 범인은 거짓을 심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흔들렸던 자신들이었다는 걸. 그날 밤 술도가 마당 한켠. 강소연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. 집안은 여전히 불 꺼진 듯 고요했고 형제들은 그녀 앞에 조용히 모여들었어요. 말 한마디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들. 예전 같으면 도망치거나 반격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도 피하지 않았어요.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.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차분했어요. 전 그냥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망가지게 만드는 게 더 쉬웠어요. 다 무너져버리면 언젠가는 나도 껴줄 줄 알았어요. 그 말을 들은 범수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어요. 그게 우리가 무너져야만 당신이 편해지는 이유였던 거야?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다 부숴버리는 게 정당했단 거야? 그 말에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. 대신 눈빛이 흐트러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. 그녀의 무너짐은 눈물도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어요. 오히려 모든 걸 놓아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,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. 다음날 새벽, 소연은 말없이 집을 떠났어요. 짐 하나 없이 마당을 한 바퀴 돌아 빈손으로 골목길로 사라졌어요. 마지막으로 멈춘 자리는 광숙이 늘 앉던 돌계단이었어요. 거기 앉아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그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어요. 나는 사랑받고 싶었고 가족이고 싶었어. 그런데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원했어. 그 종이는 나중에 고자동의 손을 거쳐 천수에게 전달됐어요. 천수는 그 쪽지를 들고 마당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. 며칠 후 강소연은 동네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.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이었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녀는 눈을 뜨고도 말이 없었어요. 의사도 간호사도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. 딱 한 사람만 빼고요. 광숙이었어요. 광숙은 병실로 조용히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. 소연은 눈을 떴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광숙은 말없이 그녀 손을 살짝 잡았어요.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말했죠. 이제 그만 그 집에서도 그 마음에서도 나와요. 그 말이 끝나자 소연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이 그녀의 유일한 대답이었어요.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옳거나 그른이 없었고 두 여인의 손 사이엔 말로 다 못할 고요한 용서 하나가 흐르고 있었어요.